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한국 연극과 다른 몸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국 연극에서 장애가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고, 그리고 동시대의 질병권 연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박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할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질병권 운동의 연극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같이 논할 수 있을까를 먼저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한국의 이 개발 독재기와 포스트 개발 독재기, 그러니까 1970, 80년대죠. 이 시기에 한국 연극에서 장애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020년대에 있었던 한 편의 연극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병권 연극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픈 몸들을 형상화하였고 그게 동시대 시민 연극에서 어떠한 의미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해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해방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보통 거대한 것으로부터 해방을 먼저 그리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족해방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일제 식민지 치하에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생각하는 것이 이 민족해방의 개념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거리로 오면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개발 연대기에 많은 어떤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에 어떤 해방의 개념들이 있고요. 또 쉽게는 또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해방, 또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성적 규범성으로부터의 해방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체성 정치의 측면이라든지 세분화된 장르에서의 어떤 해방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방이라는 단어는 식민화되는 것, 혹은 나를 어떤 억압하는 것들로부터의 벗어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내가 어떤 다른 삶을 갈망하고자 했을 때 그 다른 삶을 갈망하고자 하는 어떤 역동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극예술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2022년에 한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입니다. 네, 이 드라마는 어떤 그 개인 간의 관계성, 그리고 성장서사, 치유의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적인 드라마인데 기존의 한국 드라마가 다루어졌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특히 이 해방이라는 키워드를 제목으로 쓸 정도로 개개인에게 한국 사회에서 개개인에게 지금 해방이 요청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준 드라마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어떤 기존의 드라마에서 벗어나는 서사 전략을 보여주었던 이 드라마와 함께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2020년대에 나왔던 한 편의 연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질병권 연극이라는 이 용어가 좀 낯설지 않으신가요? 네, 연극인데 질병권 연극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연극계에서도 익숙하면서도 낯선 듯한 그런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권리라고 얘기했을 때 질병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민 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연극이고요. 이 연극은 2020년에 조한진이 기획과 허혜경 연출로 이제 공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극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민 연극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모자를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제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공개를 해서 이제 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그 연극적인 극단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걸 기획한 사람이 원래 이제 연극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연극이 상당히 연극계에서도 큰 화제를 잃었고 그리고 백상 예술대상 부분에 후보로 올라온다든지 이제 그 상으로 이제 상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사진으로 몇 편 같이 보여드린 게 이 연극의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대가 단촐하죠. 그리고 몇 명의 이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들이 그냥 시민 배우입니다. 원래 전문적인 배우가 아니라. 그런데 짐작하다시피 이 각각의 시민 배우가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 연극에 참여하게 된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예술가가 아닌 이들이 연극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그냥 비단 아마추어 연극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와 관객 간의 어떤 실존적인 만남이라든지, 연극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고,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의 예술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진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극을 가지고 이 동시대 한국의 극 예술에서 어떤 장애 재현이나 질병을 가진 몸의 재현을 살피고자 했을 때 왜 이 질병권 연극이 전문 배우가 아닌 아픈 몸을 갖고 있는 배우를 선택지로 했을까? 이걸 이제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연극에서 물리적인 어떤 현존으로서의 연극, 그죠? 그리고 감각적인 총책, 그냥 소설을 읽는다든지 시를 읽을 때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연극이라는 것은 관객과 배우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어떤 연극의 장르적이고 매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함께 살펴볼 것은 사실 이렇게 아픈 몸 배우가 참여하는 이 연극의 형식이라는 게 그냥 2020년대에 돌연 출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어떤 문화사, 그러니까 현대 문화사에서 거듭해서 등장하기도 했던 어떤 비전문인 배우의 자기 이야기로 연극하기에 하나의 연장선 속에서 함께 볼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기존의 한국 연극에서는 장애를 가진 몸은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장애나 질병을 가진 몸은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 어때요? 장애를 가진 몸이나 아픈 몸이 배우로서의 일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를 생각하면 배우는 굉장히 튼튼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 시간에 어떤 무대에서의 연기를 소화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우에게 요청되는 어떤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의 수준을 더 높이 하는 정도를 요청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극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청되는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정상성, 그리고 배우의 신체에 대해 요청되는 정상성의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좀 역사적으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 보았을 때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이겠지만 1970년대, 80년대에는 한국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경험했던 시기이죠. 네, 이 시기에 그렇다면 한국 연극에서 장애는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었고 무대에 올랐는가,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장애가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장애학 담론에 비한다면 사실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떤 장애학 담론과 연극 담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배우가, 그러니까 장애인 배우가 자기 장애인 역할을 맡는 것, 이렇게까지 어떤 굉장히 전위적인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배우가 연기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드뭅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 영화에서는 때로 뭐 사시 역할, 뭐 벙어리 역할, 이렇게 이제 어떤 한정된 역할에서 몇몇 분의 배우만이 활동을 할 정도로 장애인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에 장애 재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요, 장애를 재현한다는 것이 비단 어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어떤 담론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연극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경향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제 동시대의 어떤 한국 현대 연극에서 장애학 담론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연극이 몰려오고 있다. 이 정도로 사실 여러 연극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연극을 잘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연극계에서 이 장애학 담론은 상당히 수준 높은 차원으로 같이 고민이 되고 실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런 예들이 있어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제로세 프로젝트라는 이런 그룹이 있었고, 또 극단 애인 등등의 굉장히 그 장애인 연극, 당사자 연극 혹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장애학과 연극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고민되는 다양한 지점들이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는 접근성의 문제. 그러니까 장애인이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공연장에 가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어떤 장애의 유형에서는 빛에 민감한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장애 유형에서는 신체적인 이동이 불편한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나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 극장이라는 공간은 접근 가능성의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한데요. 장애를 타자화하는 어떤 시선, 사회적인 시선과 규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장애 연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것은 이제 외국의 학자와 그 한국의 장애학 이제 논자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장애 연극,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점은 특히나 영화나 드라마나 최근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있었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매개를 통해서 제시되는 어떤 재연물보다 연극은 실제 배우의 몸이 등장해서 관객과 동시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애 연극이라는 어떤 이 운동과 실험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현성이라는 것, 그리고 배우가 실제로 존재해서 자기가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극장에 실제로 가야 된다라는 현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술에 있어서 창작을 하고 보는 사람의 어떤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서 실험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로서 이제 연극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이런 쟁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차별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차이와 다름으로써 이 장애의 현 존재를 인정해가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그냥 이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현재의 장애학의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극과 연동해서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장애가 무대 위의 기표로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관객으로서 연극 극장을 간다라고 했을 때, 무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앞에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을 그냥 나의 어떤 예컨대 오락적인 재미라든지, 그죠? 장애는 이런 거구나라고 오히려 거리두기를 해서 인식하게 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장애를 가진 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특수하게 아름답다든지, 혹은 기존의 미학과 다른 방식의 미학을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미학적인 모더니티의 관점에서 이것을 그냥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장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너무 과대되지는 않은지. 예컨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장애 정체성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일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장애인을 대할 때, 장애인을 볼 때, 그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질병에 국한해서 그의 정체성을 판단하기가 쉽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장애 정체성이 과대하게 재현되거나 혹은 장애라고 해서 너무 평탄하게 재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컨대 신체 장애만 해도 뭐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평탄하게 재현한다든지, 휠체어를 탄 사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어떤 신체적인 그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 문학 예술 작품에서 장애인물은 어떻게 형상화되는가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이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장애가 미학적이고 은유적인 차원에서 도구화되었던 이런 측면들을 가시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이 문학 예술에서의 장애가 오히려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였는지를 고찰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학자인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이라는 이 학자는 이 미국 문화와 문학에서 괴물, 손상, 기형, 불구,
병신과 같은 어떤 장애 인물의 형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이게 어떻게 문제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좀 다른 재현을 모색해야 되는가를 논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괴물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미국 문학 작품이 있나요? 손상, 기영 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서구 문학의 작품들을 좀 떠올려 보면 괴물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고뇌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인물로서, 그죠? 혹은 이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인물로서 우리는 장애 인물이나 괴물 같은 인물의 형상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고 보았을 때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몸이 사람들에게 일탈적이고도 체화된 어떤 열등감으로서 작동을 하고 또 어떤 몸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여겨지는지, 그러니까 장애가 없고 남성이고 예컨대 중산층인 평범한 직업을 가진 몸이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내러티브로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몸은 사실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죠.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균형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톰슨이라는 사람은 몸에 대해서 읽는다는 것,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정신적인 차원 혹은 인식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몸에 대한 어떤 읽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본들이 어떻게 불균등하게 배치되었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은정이라는 이 학자는 특히 이 한국의 현대 문화사에서 어떤 식으로 장애와 질병이 재현되었는가를 살피면서 한국적인 특수성을 밝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시기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 문학과 영화에서 질병과 장애가 어떻게 재현되었는가 이제 이걸 살폈는데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어떤 문학 작품이나 봤던 영화 같은 것들을 떠올려도 이 한국에서 장애나 질병이 재현되는 어떤 특수한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한국적 특수성이라는 것은 식민시대, 그죠? 그리고 전쟁, 냉전 체제라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이 압축적인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걸 이제 통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근대적인 통치성 안에서 장애와 질병은 늘 치유해야 되는 것으로 사유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질병이나 장애는 마땅히 치유되어야 되고 정상적인 몸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학자는 치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치유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치유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치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환원론적으로 반대를 하게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혹은 개개인이 위치한 어떤 상황적인 맥락의 복잡성을 간과한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 담론에 대한 환원론적 반대 혹은 완전한 찬성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학자는 질병과 장애에서 우월한 민족성, 이성의 중심주의, 그리고 경제적인 성장, 젠더 순응성, 네, 우리가 굉장히 체화했던 어떤 가치 규범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어떤 이상적인 표범에 의해서 이 손상된 몸이라는 것은 늘 절하되어 왔다. 이것이 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떤 장애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과 미학적으로 재현이 되었을 때 재현된 어떤 장애의 몸 혹은 손상된 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장애의 문학적인 재현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학적으로 혹은 윤리적인 강조에 의해서 매개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장애가 재현되었을 때 어떠한 미학적인 효과와 기능을 하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아야 할 테고요. 그래서 크게 이 아토 케이슨이라는 학자는 5개 정도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애가 재현되었다고 했을 때
이 장애 인물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봤던 어떤 문화적인 재현물들에서 장애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의 도덕적인 지위를 시험하거나 높이려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종이나 계급이나 섹슈얼리티와 같은 어떤 중심과 타자의 경계와 서열을 어떤 다투는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과 악으로서 장애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많이 이제 본 피터팬과 같은 만화 영화 같은 경우를 떠올려봐도 호크 선장은 악당이었죠.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례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인 상호작용적인 어떤 그 의례 안에서의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는 기표로서 장애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또 어떤 정상 상태로서의 장애. 만약에 장애라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몸 혹은 존재의 양태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재현물도 있는 거죠. 네,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유형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나온 한국의 현대사에서 이 장애라는 것은 어떻게 재현이 되었는가를 보면요. 특수한 한 2가지 정도의 경향이 있었어요. 먼저는 한국의 60년대, 80년대는 이 독재 장기 집권과 근대화 산업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죠. 그때 이 한국 연극에서요, 부부 관계 혹은 친구 관계에서 서로 간 대화가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을 그린 그런 일련의 극들이 창작이 됩니다. 네, 이때 그러니까 그 현대의 어떤 도시적인 삶과 이 속에서 어떤 소통 불능의 상황을 그리는 그런 일련의 연극들이 창작이 되는데요. 이때 장애 형상화가 두드러지게 많이 개입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96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갈 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 농촌에 살다가 갑자기 굉장히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떤 기존의 농촌 공동체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유교적인 공동체의 질서라든지 시족이나 친족 관계에 형성된 어떤 공동체의 질서에서 갑자기 도시로 유입되었을 때 어떤 이들은 어떤 그러니까 학문이나 어떤 아카데미즘으로 진입을 하면서 바로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인물들은 도시 주변부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던 시기이죠. 이랬을 때 기존의 어떤 사회 질서에서의 어떤 소통의 양상과 현대적인 소통의 양상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극작가들은 현대인들의 어떤 소통 불능이라는 이런 주제를 장애 형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어떤 현대적인 소통에 대한 고민들이 온전히 정말 당시의 상황을 정말 그대로 반영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사실 그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대학을 다닌다든지 연극을 향유할 만큼 어떤 문화 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극작가들은 사실 대부분 문화 자본을 갖고 있었던 극작가들인데요. 이들이 그린 어떤 현대 사회의 소통 불능은 사실은 어떤 미국이나 서구의 극작의 것들을 갖고 오면서 자기 것으로 나름대로 번역해서 형상화한 그런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특수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이 소통 불능의 은유로서 장애가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가 좀 살피기 위해서는 이 오태석이라는 극작가의 극작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한국 그 연극사의 어떤 맥락을 먼저 보면요, 아까 제가 서구의 연극들을 번역하면서 한국 연극을 좀 만들어가려고 했던 시기이다라고 언뜻 얘기를 하였는데요. 60년대면 사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죠. 이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빨리 저 서구의 근대에 도달해야 돼라는 어떤 욕망들을 굉장히 사로잡힌 시대였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기도 했고요. 그랬을 때 이 연극을 하겠다고 모인 젊은이들은 대부분 대학 출신이었어요. 그 대학을 갔어요. 이 시기 대학은 정말 많이 소수가 가던 이제 곳이었는데 그랬을 때 이 소수만 가는 대학에서 연극을 하겠다라고 이 모인 젊은이들은 어떤 기존의 기성세대,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부터 연극을 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연극을 꿈꿨어요. 그랬을 때 특히나 더 어떤 서구의 번역극들을 많이 참조를 하기도 하였고요. 그때 굉장히 다양한 동인지 극단,
자신들이 이제 모여서 동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의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극단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극단들이 실험극장, 극단 자유, 사나, 여인 등등의 이런 극단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카페 테아트르라는 카페와 극장을 같이 쓰는 극장. 70년대면 굉장히 옛적 같은데 굉장히 전위적인 공간이었겠죠. 네, 뭐 애젓도 극단 76과 같은 소극장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연극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새로운 극단과 극장과 동인지 극단들은요 현대적인 연극을 하겠다. 우리는 현대성의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치로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한 자의식과 대담한 실험의식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이제 작품들은요. 오태석의 조난, 환절기, 유다여 닭이 울기 전에, 사육과 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이 굉장히 어떤 현대적으로 여겨졌던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맥락은 이 앞에서 말했던 이런 동인제 극단과 어떤 극장의 설립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사진을 보면 이 오태석 극작의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오뚜기라는 작품의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당대의 유명한 배우였던 김동훈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1인극을 하였는데요. 자, 휠체어에 앉아 있죠. 그래서 이 오태석 이것도 이제 78년도에 공연이 되었던 그런 작품인데, 자 이제 이 팜플렛의 사진만 보아도 휠체어에 탄 어떤 장애인 연기를 하는구나라고 예측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시기에 오태석이라는 극작가가 혹은 당대 현대적인 극작가가 장애를 갖고 올 때는 이걸 무대에 올렸을 때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양식으로 보이겠구나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짐작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그 무대의 배경이 중산층의 생활 공간이 무대의 배경입니다. 중산층의 거실, 그래서 소파가 있고 간단한 뒤에 책꽂이가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실의 풍경. 그래서 응접실 연극이라고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응접실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인물들이 특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어요. 네, 정신질환은 굉장히 최근에 와서 어떤 현대적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될 텐데 이 시기의 극작들은 유독 이 정신질환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신체장애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그로테스크하고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그 슬라이드가 이 환절기의 한 부분입니다. 68년 작품인데요. 환절기는. 그래서 간단히 보면 붉은 머리 매춘부와 링샌드에 살고 싶네, 그러더니 남자 주인공이 그 무대에 있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공포스러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원시적인 선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높게 부르짖듯 속삭이듯 되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좀 짐작이 되시죠? 그랬을 때 여자 주인공인 한나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형상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응접실을 종횡으로 누빕니다. 이제 무용을 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원시 종교에서 보는 어떤 선정적인 흥분과 피와 분비물의 냄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의 1960년대 후반, 70년대에 원시적인 어떤 종교와 이 선정적인 흥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굿이나 무굿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굿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사실 굿이라는 것은 원래는 마을 안에 어떤 하나의 의뢰였죠. 사실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무당을 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변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과 같이 이 환절기에서 이 여성 인물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 인물이 이렇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한 환경 속에서 위치하는 것도 이 한국의 현대화 속에서 맥락화된 그런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국 연극은 현대적인 것에 대한 추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춤을 추면서 원시적인 종교의 그로테스크성과 원시성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것으로 이 연극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극작가의 욕구와 당대 연극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나영의 정신쇠약이라는 것은 중산층 부부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의 내재에 있는 어떤 균열을 암시하면서도 이 어떤 그 과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스릴러적인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정신쇠약이라는 이 장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영은 환각과 환청을, 환각을 느끼고 환청을 듣는 것으로 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 중인 이런 여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게다가 과거의 어떤 그 삼각관계의 한 주인공이라고 여겨졌던 인물이 전체 5막 중에 3막에서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인간으로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애의 개념과 좀 멀기도 하죠.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진 이 장애라는 것은 사실 60년대의 시대적 맥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현대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의학도 발전을 했겠죠. 그랬을 때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의학적인 관점, 이것은 치료해야 돼라는 어떤 의학적인 관점이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건 치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도 결핍되거나 혹은 금기의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거부하거나 그렇게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 억압된 무의식의 영역 혹은 이 정신병자의 모티브라는 것은 이 한국의 이 시기의 문화적인 재현물에서는 공포의 코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서 이 여성 인물과 그 휠체어를 탄 남성 인물이 보여주었던 어떤 그로테스크함이라는 것이 이 60년대에 만들었던 어떤 의학적인 관점과 연결이 되면서 이 공포의 분위기로 이제 소화가 되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오태석에만 구한되었으면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할 텐데요. 이 시기에 신진 극작가로 떠오른 많은 극작에서 이 정신 이상의 어떤 모티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현의 엘리베이터, 김용락의 부정병동, 부정병동 실제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한 그런 연극이고요. 네, 이렇게 부부나 연인 간의 소통 불능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그 연극의 소재였고요. 여기서 특정 유형의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병동, 격리, 알약이 또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해요. 앰뷸런스 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소를 공유하는 이러한 맥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러한 어떤 정신병리학적인 기표들 그리고 이렇게 표출된 어떤 소통불능의 은유라는 것을 기존의 어떤 초창기의 연극사에서는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도시가 개발되고 독재 정권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이 시기의 통치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화소였다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강요된 어떤 현대성인데 강요된 것인데 이 극작가들은 인물들의 소통불능을 보여줌으로써 이 현대성에 저항하고자 했다라고 해석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장애를 표현하고 장애를 해석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인 메커니즘과 타자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이걸 모두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좀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장애의 은유가 만들어내는 인물의 개성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극적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네, 그리고 이 연극이 과연 도시의 풍경과 생산활동의 변화와 그로 인한 어떤 가족의 변화라는 이 어떤 한국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걸 다룬 것일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겠고요. 또 혹은 이게 문제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도시적인 것, 현대적인 것, 예술적인 것이라는 의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네, 이 부분. 그리고 결국은 이 인물을 형성하고 개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젠더적인 불평등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젠더적인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치유 담론의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제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한국 현대 연극사에서 한 가지 이제 맥락이었다면 두 번째 맥락은 굉장히 또 달라져요.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 그러니까 개발 독재기라고 명칭되는 이 7, 80년대 시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민주화 운동의 시기로 기억을 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민주화 운동기에 많은 연극들,
근데 극장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극장 밖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행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에도 장애의 형상화가 나타나요. 근데 이때의 장애의 형상화는 앞서 말했던 어떤 개인 간의 소통 불능이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미학적인 장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민주화 운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어떤 연행들에서의 장애와 질병이라는 것은 반체제 의식,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거부와 그들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어떤 장애와 질병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극은 공연 그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볼 것 같기도 한데요. 일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연극이에요. 그래서 1988년도에 공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곰배파리와 곱추가 이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곰배파리와 곱추가 이미 이제 장애와 질병에 대한 어떤 그걸 매개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곰배파리와 곱추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 성씨가 오가고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지? 열야들에 18일, 518인 거죠. 그래서 곰배파리와 곱추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를 이름은 518로 짓는 이런 이제 형상화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서 노래가 끝나면 굿형칙을 빌어서 곱추와 곰배파리가 빨간 천으로 서로를 맺고 풀고 하면서 병신이 정상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의 연행이라는 것은 이게 1988년도면 1980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난 시기이죠. 이때는 사실 그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5.18이 사실 제대로 역사화된다든지 기억이 된다든지 이게 이제 안 되었던 시기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극화되었던 제도권 극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연극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곱추라는 어떤 비정상성을 갖고 있는 인물, 그리고 곰배파리라는 이 동일한 이 유형화된 인물 두 사람이 이제 결합해서 만든 이 아이를 아이가 이름이 528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들이 정상인이 된다라는 이런 설정 자체가 이 한국의 민주화운동기의 어떤 특정한 인식과 삶의 틀을 반영하는 그런 문화적인 재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소통불능의 은유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의 질병과 장애의 재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극은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이 시기에는 이 8년 전에 굉장한 참사잖아요. 굉장한 이 참사 앞에서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이 특히 이 극을 연행한 집단은 광주의 문화패였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그 진짜 1980년대 5월에 광주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질 때 문화운동으로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연행을 만들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참여를 하였는데요. 또 이게 실제로 광주에서도 공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원작은 1980년대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원형으로 해서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만든 극인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 이 극은 집단적인 어떤 참사에 대한 애도의 형식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극을 보면 항쟁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보면 하늘과 같은 생명이 2000이나 죽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말을 허요. 라는 이런 당사자성의 목소리들. 우리는 보상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이런 목소리들은 권력에 대항하는 어떤 문화적인 형식으로서 이 장애와 질병 재현이 사용될 수 있었던 맥락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 곱추와 절름발이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출산한 이런 과정을 춤으로 형상하는 것은 당대의 어떤 마당극이나 탈춤의 형상화 방식을 그대로 따라온 거거든요. 특히나 이 곱추나 절름발이라는 것은 땅의 사람들, 당대의 어떤 민중담론, 민중의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교통을 견디는 사람들이고 늘 견뎌왔다라는 어떤 이런 민중의식의 어떤 긍정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당대적인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다시 독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손상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손상과 장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손상 입은 몸을 정말 무대에서 재현하는 것, 우리가 그걸 보는 것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한편, 또 한편으로 희화화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극의 어떤 그 변형 과정에서 이런 것의 사이에서, 혹은 포용적인 시선, 그러니까 장애는 무대에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포용적인 시선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은 착한 존재라는 왜냐하면 위기와 위험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존재라는 이 착한 존재라는 낙인 사이에서 사실 독해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어렵죠. 네, 당대에 생성되었던 맥락과 현재의 어떤 장애학과 연극의 어떤 맥락에서의 어떤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해석을 가해야 하는가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민족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례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젠더적인 차별성과 수능성과 어떤 이 민족적인 형식은 정말 좋은 것이야 라는 배타적인 어떤 강조도 사실 함의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장애와 질병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는요, 이 하나하나의 공연이 연행될 때의 어떤 가치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그죠? 이 하나하나의 공연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쟁점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의 어떤 우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게 그냥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각 시간의 어떤 시간성 속에서 늘 제독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아토 케이슨이 유형화했던 이 장애, 그 문학과 문화예술에서의 장애 재현에서 마지막 5번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정상 상태로서의 장애가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재현물에서 보다 풍요로워지는 어떤 순간을 좀 그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번에 2020년에 있었던 이 시민연극의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앞서 맨 처음에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그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시민연극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연극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책도 나왔습니다. 그 아픈 몸 무대에 서다라는 이 연극에 참여했던 당사자 배우들이 이제 기획자와 배우의 기록과 수기와 대본집이 함께 묶여 있는 이런 책이 이제 발간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아픈 몸 배우라는 것은 어떻게 전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간을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는 1970, 80년대였고 지금 2020년으로 넘어왔어요. 앞에서는 장애의 역할을 장애인 배우가 한다는 걸 상상하기 힘든 시대였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 2010년대를 전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첨예한 방식으로 다양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실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 연극은 일단 공연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6명의 질병 당사자의 체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6명의 이 질병 당사자의 체험은 이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근육병, 조현병, 다낭성 난소종, 유방암, 크론병, 사고와 연속되는 수술 같은 것들을 경험한 몸, 그리고 염증성 질환.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병에 유형화된 질병들을 보면 사실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이 갖고 있는 질병들이기도 하죠. 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였어요. 이 워크숍에. 근데 이들은 사실 어떤 아픈 몸 서사 쓰기, 그러니까 글쓰기를 사실 앞에 했던 인물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그냥 정말 어떻게 하다가 보고 이제 참여한 인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양한 질병과 함께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이야기를 이 워크숍 속에서 하나의 연극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연극으로 구성됐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 기획은 맨 처음에 이제 글쓰기에서 시작을 하였는데요.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글은 너무나 빠르게 내 생각이 정돈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극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은 아픈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 혹은 빨리 병원 가야지, 아니면 아프니까 빨리 쉬어 라는 우리가 아픈 몸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어떤 것들을 많이 성찰하고 이 개별화된 아픈 몸으로서의 개별화된 어떤 체험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서사가 극복 서사로 취현되거나 질병을 가진 몸 자체에 대한 어떤 가늠증화된 어떤 시선에 대해서 거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과 연관해서 이 공연이 사실 온라인으로 녹화가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실 이거를 이제 공유해주고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지길 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당사자의 이야기로서 어떤 그 관음화된 어떤 시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되지 않은 그런 맥락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았을 때요, 이 연극에는요, 의료 권력의 문제. 우리는 그냥 아프면 병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아픈 몸에 대해서 개개인이 성찰하고 어떤 의료적인 진단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굉장히 협소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편견들. 그것은 질병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체화되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의 어그러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질병 당사자로서 경험했던 다양한 어떤 몰 이해의 순간들로 연극 속에 많이 담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수영이라는 사람은 근육병 몸을 가진 첫 번째 장의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이 어떤 그 애인이 비정상의 극복 서사를 굉장히 천진하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런 이제 상황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구라는 사람은 조현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본인의 의지와 달리 시설로 감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론병을 겪은 이 나희재는 그것이 굉장히 그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인데 친구들이 정말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는 것을 못 가게 되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 질병을 가진 당사자가 느껴야 됐던 어떤 그 차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화를 하고요. 또 질병에 대해서 가족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있죠. 예를 들어 자궁에 질병이 있었을 때 너 애를 어떻게, 너는 애를 낳는 기계처럼 이제 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네. 그리고 질병을 전제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었을 때 쟤는 아픈 사람이니까라고 어떤 장벽이 만들어졌던 어떤 순간들.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아픈 몸으로서 노동을 해야 했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노동권이라는 게 아픈 몸의 문제와 어떻게 교차되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담긴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의 연극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극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아프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극을 해?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몰라도 연극은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연극 배우라는 것을 우리는 정기적인 연습과 기본적으로 일주일 정도 공연을 하죠.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으로 우린 연극 배우의 기본과를 상정을 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연극 배우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연극을 수행한 이 기획자와 배우들은 이 건강 약자의 이야기를 당사자가 직접 연기한다는 것이 갖는 어떤 실천성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픈 몸 배우에 대한 어떤 상상했던 것과 실제 배우가 앞에서 연기를 할 때 어떤 간극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건 연극이기도 했고 아픈 몸의 사회 참여를 정말 실험하는 그런 기획이기도 했던 어떤 이 양쪽 사이에 있었던 그런 공연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쓰기를 하면 내 생각이 빠르게 정돈된다라는 느낌이 있죠. 근데 글쓰기가 갖고 있는 그게 힘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글쓰기에서 충분히 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다양한 비자발적인 기억들,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떠오른 기억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어떤 깊숙한 상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는 이 연극이라는 어떤 기법이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어와 몸, 양자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이들의 체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몸과 목소리와 언어 모두를 이제 통합해서 활용하는 이 실연이라는 연극의 형식, 실제로 연기를 하는 같은 그 현장성을 갖고 있는 연극이라는 이 형식이 이 쉽게 인정의 장으로 포섭될 수가 없었던 이 아픈 몸들의 이야기를, 이 아픈 몸들의 주관적인 진실을 보다 생생하게 기입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연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컨대 앞에 봤던 이제 뭐 오태석의 극작이나 한국 현대 연극에서의 극작은 당연하게도 그 동인지 극단 안에서 배우를 맡은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이라고 불리는 발성법, 신체 훈련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무대에 올렸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하나의 어떤 공연으로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했던 연습 과정, 그러니까 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에 참여했던 시민 배우들이 했던 연습 과정은요, 기존의 어떤 예술로서의 연극에서 수행했던 연습 과정을 공유하면서도 조금 다른 연습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연습 방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한국 연극계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실험들, 어떤 당사자성의 실험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당사자성 연극이 있었어요. 미군 위안부 이야기라든지 뭐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 이야기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세월호 어머니들의 연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성의 연극에서는 기존의 전문 배우에게 요청되는 어떤 연습과는 다른 방식의 연습이 요구가 되죠.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즉흥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의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하자라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런 즉흥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연극 훈련의 기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연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워크숍의 방법을 보면요. 그래서 당신은 언제 아팠어요? 언제 질병을 얻었어요? 라는 것을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 이끄는 사람에 의해서 춤을 춘다든지 누워 있는다든지 소리를 지르게 한다든지 예컨대 하나의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동작을 자기가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자기 아픈 몸의 이야기를 심리적인 고통이나 자아 인식이나 신체적인 통증 같은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동작이나 소리 같은 것들로 창조적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으로 이 연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극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갈까 이런 걸 이제 같이 고민을 했겠죠. 네, 그래서 실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실체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다른 타자가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실제하는 개개인의 실제적인 고통에 한번 집중해보는 경험을 이 연극 연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봤다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경험을 어떤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피소드에서 사실 조금 그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역할을 같이 연습을 하는 상대방 배우가 대신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그때 겪었던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재현해보는 이런 이제 연습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진을 보고 이제 연습했다라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 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이 한 인물이 그 내가 지금의 상태를 대변하기 위해 고른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주먹을 쥔 손을 치켜 올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진 속에는 마구 자라난 억센 덩굴로 뒤덮인 창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진 이미지와 배우의 어떤 신체적인 동작을 연결해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적인 진실을 표현하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나가고 싶어, 열어줘.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자 나드라는 다른 인물이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드 와서 하세요가 아니라 같이 참여한 구성원들이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같이 이 가상의 연극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연극 연습 방식을 펼쳤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즉흥적인 재즈 연주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러한 어떤 즉흥성 속에서 서로의 몸짓과 소리와 자리들을 만들어갔던 이런 연극의 연습 과정들이 이들에게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글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몸이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자 아팠었는데 그리고 각자가 사실 아픈 질병의 원인도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른데 이렇게 함께 하나의 연극 연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동일한 정체성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이런 과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장애 소사를 다룰 때 어디가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왜 아파요?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라는 굉장히 구체화된 어떤 정보들에 둘러싸이기가 쉽죠.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 자체보다는 그때 당사자로서, 질병 당사자로서 그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거에 집중하게 하는 연극 연습이었어요. 그래서 질병과 질병 바깥의 다양한 비자발적인 기억들을 환기시키는 방법들, 예컨대 뭐 화상을 입은 자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네. 그리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던 친한 친구의 죽음. 사실 이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거죠. 없음에도 나의 삶을 결정지어왔던 다양한 기억들을 자기의 질병에 대한 기억과 함께 연결지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연극 연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떤 타자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계산되지 않는 방식의 다양한 동작과 뭐 소리 내기 뭐 이런 걸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극의 연습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보면요. 이 한 인물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빠빠라는 이 연극 연습을 주도하고 이제 공연을 연출한 이제 인물이 있는데요. 이 분이 춤을 추세요.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춤을 춘 이 질병 당사자는요. 이 분인데요. 이 사람인데요. 굉장히 알 수 없는 한번 사고를 당한 이후에 알 수 없는 수많은 어떤 염증성 질환들을 연속해서 겪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렇다고 하였을 때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고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듭해서 운동을 해야 됐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빠빠가 마지막에 춤을 추세요. 즉흥 춤을 추세요 라고 말을 하고 정말 음악에 몸을 맡기며 춤인 듯 수영인 듯 물 위에 떠있는 듯한 움직임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극의 거의 마지막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이라는 게 나의 주관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지만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춤이라는 동작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나드라는 이 인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몸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연출가에 대한 믿음과 호기심에서 본인의 이 동작을 이제 만들어냈던 이런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이 연극 연습이 즉흥적인 것인데 이게 그냥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사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연극 연습의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은 플레이백 시어터라는 이 빠빠라고 했던 이 연출이 사실 이 플레이백 시어터를 연구하고 수행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서사적인 것과 비서사적인 것 사이 어떤 연결짓는 고리들을 다양하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질병 당사자의 언어가 연극으로 혹은 동작으로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언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감각적이죠. 직감적이죠.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직관적인 어떤 감정적인 소통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이 연극의 이 부분에서는 같이 소화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당사자 배우가 배우이기도 하지만 아픈 몸을 갖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 이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재연체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이 배우가 갖고 있는 현상학적인 신체라는 것이 관객들에게 더욱더 많은 생각과 그리고 당사자에게 더 많은 의미를 줄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연극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자기 정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의 자기 정체화라는 것은 각각의 개별의 인간들의 떨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을 가진 몸이라는 게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불평등한 지점들, 차별의 지점들, 불편함의 지점들이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것이라는 어떤 공동체의 구성의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장이 되었던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잠깐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픈 몸 배우라는 것은 사실 정말 이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 그리고 분위기라고 말하는 부분들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의 어떤 현상학적인 뭔가 계속 결부시켜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몸 배우가 등장했을 때 이미 이들은 이러한 어떤 사회문화적으로 체화된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념이나 사상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라면 사실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의 언어라는 것을 이 연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습 과정의 한 부분을 좀 보면요, 이 모구라는 인물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여리고 예쁩니다. 그런데 연습 과정에서 연출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구는 나비처럼 작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깊은 슬픔도 벅차오르는 기쁨도 모두 우리가 가진 감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조현병 배우가 갖고 있었던 작은 목소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성질일까를 질문해 본다면 사실 배제되고 하대받아온 어떤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조건 속에서 형성이 된 그런 체화된 목소리인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작게 체화된 목소리를 특정하게 고려된, 배려된 미적 공간 안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수영이라는 사람이 탱고를 배우러 갔어요. 탱고를 배우러 갔는데 탱고 강사가 굉장히 위계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출자가 또 와서 그 상황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비난을 하세요. 라고 할 때 탱고 강사 역을 맡은 다른 인물이 탱고 강사 역을 맡았겠죠. 그때 이 빠빠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 힘 있는 목소리로. 탱고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세가 안 됐잖아요. 탱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감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을 배제하는 당신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굉장히 정확한 발언을 이 상황극 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런 어떤 그 문장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 모구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죠? 수영과 같은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조건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소위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에 돌아가서 내가 왜 이 얘기를 못했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 사람이 질병 당사자로서 겪었던 어떤 차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 속의 대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상황극 속에서 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이제 언어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상황극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질병을 가진 몸에게 굉장히 자연화돼요. 이런 모욕의 언어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화된 이런 순간들을 재현하면서 다른 참여자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발화되었어야 되는 말을 해주는 이런 이제 다양한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텔러, 우리가 당사자라고 말하는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이 배우들, 이 텔러의 이야기를 극화하는 것, 이것은 사실 오랜 시간 그 서구와 뭐 비서구권 등등에서 사실 어떤 연극 운동의 경향을 갖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온 연극 연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백 시어터라는 이 방식이 이 연출가가 직접 참고한 방식이라면 아우구스토 보알이라는 이 한국에도 7, 80년대에 많이 소개되었던 이런 연극의 방법론들은 이 텔러,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 언어를 어떻게 극화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연극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몸을 배우가 자기의 목소리와 동작에 체화되어 있었던 사회적인 시선들을 자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언어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여졌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게 한국에서도 아까 이제 앞에 말했던 그 80년대, 한국의 80년대에 노동연극이라든지 노동연극 교실, 노동문화교실과 같은 곳에서도 많이 수행되었던 것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사실 연결할 필요도 있는 게 그 시기의 어떤 사회운동적인 역동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어떤 사회운동적인 역동이 같은 유사한 문화적인 형식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회사를 가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다양한 길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위축되거나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위축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젠더적으로 혹은 내가 노동자,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니라 노동자이기 때문에 체화된 것이라면, 혹은 연령 때문에 체화된 것이라면, 이런 이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위계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80년대 노조운동, 그러니까
노동 운동을 할 때 우리 노동 쉬는 시간 가져야 돼요 라든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어떤 협상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가서 크게 말하는 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앞에서 탱고를 배우던 이가 탱고 강사에게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 사실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어떤 위계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언어는 사실 만들기가 어렵고 이미 나는 작은 목소리가 세야된 사람이라면 특히 그 앞에 나가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조운동을 지원했던 이 노동연구교실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이미 조건화되어져 있었던 어떤 노동자들의 위축된 몸과 목소리를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실제 상황극을 하면서 실제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발화하게 하는 이런 연습 과정을 함께 하기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대본을 이제 보면 아까 이제 아픈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평등을 체화하게 됐는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에피소드를 잠깐 보면 아까 터미널에서 너랑 닮은 여자를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네가 나으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자꾸 돌아보고 보고 또 봤어. 너무 예쁘더라. 이런 이제 대사가 있어요. 네가 나으면 이라는 말이 사실은 치유 담론, 무의식적인 치유 담론을 반영하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난 질병을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몸이야 라고 스스로를 잘못 정체화했던 순간들을 이 나라는 인물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극의 대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일상의 작은 결들인데 사실 이것이 질병을 가진 몸에 잘못된 자기 정체화를 이끌었던 순간들이 서로 공유되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극화되기 됩니다. 네, 특히나 연습 과정에서요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질병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연기를 해야 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연기를 할 때 정말 극심한 어떤 고통이 예상치 못한 고통이 갑자기 뭐 흉통이 온다든지 이런 극심한 신체화된 고통이 온다라는 것. 이런 어떤 고통 자체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감정적인 진실이라는 게 정말 존재했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인 거죠. 네. 그리고 역할과 배우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적이 생기겠죠. 아, 내가 저 모습이었지. 내가 저 상황에 있었지. 그리고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몸이 너무 지쳐서 잠깐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연극의 연습이라는 기본과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아니면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 기본과라는 게 있는데 이 연극의 연습에서는 정적이라는 순간이 갖고 있는 이 인물의 어떤 내면의 그림을 존중해주는 어떤 연습의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런 조율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의 기다림과 머뭇거림은 존중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의 머뭇거림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고 이야기하기 힘들었던 어떤 굉장한 에너지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백과 머뭇거림들이 존중받았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도 상상하겠지만 특히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는 표정이나 말투나 뭐 동작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러한 이 실현의 그 도구들이 어떤 눈빛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좌절했던 어떤 순간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질병 당사자들은 이 연극 연습을 통해서 감정이 갖고 있는 개별성과 함께 공통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극이었기 때문에 당대 특히 이게 2020년 코로나 상황 직후에 이제 상연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당대의 어떤 보건의학이라든지 다양한 인권운동의 영역 등등에서 이 연극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이제 맥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는 이제 한국 현대 연극에서 장애와 질병의 재현의 맥락 그리고 그게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조건화된 어떤 맥락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당대의 연극에서 질병권 연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장애와 재현, 질병의 재현에 있어서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는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런 어떤 그 연극, 실현의 형식으로서의 연극과
시민권에 대한 고민이 연결되었던 경험을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게 갖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라고 불릴 수 있다면 이 저항은 굉장히 연속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1980년대에 원풍모방이라는 원풍모방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노동조합 운동인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였고요. 이들이 탈춤반을 만들어 탈춤반에서 훈련을 받아서 해고가 된 이후에 탈춤반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을 같이 했던 이런 이제 맥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창작 탈춤이에요. 그 탈춤 동작을 하는데 자기들의 이야기를 극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연극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창작하는 방식을 보면 공동 창작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뛰어난 예술가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쓰게 되고 또 막 노동자 수기도 참고하고 또 어떤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모욕과 연결되는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탈춤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지금 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질병권 연극의 어떤 그 수행성도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 창작했죠. 그리고 개개인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모욕과 어떤 그 경제적인 불평등과 모욕의 차원을 같이 결합하는 서사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서사와 비서사, 그러니까 언어화된 표현과 비언어화된 표현들이 같이 쓰이고 춤과 춤과 대사 같은 것들, 그리고 탈춤과 무용, 그리고 촌극의 형식을 떼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공동체성과 회복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체화된 어떤 감정들을 굉장히 객관적인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이러한 어떤 현장들이었는데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경공업 노동자의 몸이라는 점과 아픈 몸이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대 권력에 대한 투쟁을 전제로 했던 것과 미시화된 어떤 권력의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음에도 어떤 문화운동의 도구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부정의에 대응하는 도구로서의 연극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경향이 좀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연극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은 이 원풍모방 탈춤반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극과 탈춤을 섞어서 했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이 한국 연극사에서 이 아마추어 연극의 전통은 이렇게 이제 꽤 많은 전통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봤던 이 질병권 연극은 사실 시민 연극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시민 연극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연극을 한번 해보고 싶고 연극이 좋아서 네, 예술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래서 이제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연극들도 물론 있고 그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권 연극을 시민 연극이라고 부를 때는 동시대의 시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첨예한 질문을 던지는 연극이었다라는 점에서 좀 새로운 시민 연극으로 우리가 의미화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한국의 현대 그 연극사, 문화사에서 이 질병과 장애 재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결국 이 장애 예술이라는 것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든지 손상된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들도 이런 맥락 속에서 재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특수를 자각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특수구나 자각하고 오히려 특수가 없는 세상 그 다양한 차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게 장애 예술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장애 연극과 현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몸 배우 당사자 몸 배우가 굉장히 생산적이고 완벽한 몸에 대한 우리의 일반화된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관객의 접근성 그러니까 보통의 관극 경험, 우리가 극장에 가서 암전된 극장에 앉아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3시간을 정말 몰입해야 되는 이 몸이 과연 정상적인 몸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거. 그리고 운동의 도구로서의 연극. 과연 우리가 새로운 시민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연극이 어떻게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장애와 질병의 서사와 이 연극 간의 어떤 연관관계를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한 대사를 읽으면서 우리 오늘의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나는 이제 완전한 치유가 아닌 완전한 치유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이 대사는 아까 이제 말했던 그 치유로서의 담론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공부 속에 만들어졌다라기보단 정말 질병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공유된 언어를 같이 실험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대사가 우리가 앞으로 같이 탐색해 나가고 같이 만들어 가야 할 어떤 그 장애와 질병 연극에 있어서의 좀 중요한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어떤 의도, 새로운 시민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오히려 의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놀이성의 탐색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도구로서 연극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